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자, 이제 11월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자, 올해도 약 한 달 남은 이 본격적인 연말인데요.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 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자, 올해 목표한 것들 중 이룬 것도 있을 것이고요. 또 내년으로 미뤄지는 것들도 있겠죠. 올해 성과를 잘 가늠해서 새해 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자, 우리네 개인 생활도 그렇지만요. 회사도 내년도 목표 세워야 하고 또 나라 살림도 연말 연초 상황을 잘 판단하면서 현실적인 타겟책을 세워야 합니다. 자, 문제는요. 이 내년도 상황이 국가나 기업이나 우리 개인이나 참 녹록하지 않다. 이런 점인데요. 자, 정부는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낮춰 잡았습니다. 12월 중순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도 지켜봐야 합니다. 자, 기업의 자금 조달 시장은 여전히 경색 상황이라고 하고요. 자, 개인 생활은 대부분 현상 유지가 목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우리 인생 단계를 생존, 성장, 성공 이렇게 나눠본다면요. 또다시 생존을 유지하는 것이 급선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시사본부와 함께 세상 돌아가는 상황 공유하시면서 내년도 생존 계획을 잘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에서는 화제의 인터넷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각설하고 시즌2 그리고 국제본부까지 만나보겠습니다. 자, 1부 마지막에 신청곡을 틀어드리고 있는데요. 디저트송. 자, 오늘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면요.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요.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월요일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립니다. 한입뉴스 박종호 오마이뉴스 기자 그리고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임경빈 작가 이름이 생각 안 났던 장면이 네. 불현듯 떠오르네요. 늘 친한데 그럴 갑자기 때가 안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딴 생각하다가 네. 그때 무슨 생각을 했더라. 자, 월요일이 왔습니다. 이 뉴스들이 여러 가지 쏟아지고 있는데 박 기자님 제일 좀 심각한 것이요. 지난 24일 시작된 화물연대 파업 벌써 닷새째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12개 항만 물류 운반이 대부분 좀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제 오후 5시 기준으로 보면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상시 대비 7.6%까지 떨어졌다라고 정부는 얘기하고 있고요. 항만의 포화 정도로 알 수 있는 컨테이너 장치율은 62.4%. 아직은 평상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는 하지만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항만 운영이 마비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울러 시멘트 출고량 같은 경우는 평시 대비 5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고요. 전국 450여 개 공사 현장 가운데 절반 이상이 파업이 시작된 지 하루 만인 지난 25일 레미콘 타설이 전면 중단됐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레미콘 품귀 현상으로 전국의 공사 현장이 중단될 수 있다. 우려도 나오고 있고 또 정유업계에서도 이번 주에 비축해둔 재고 물량이 떨어지면 일선 주유소의 공급 차질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자, 임 작가님. 네. 사실은 정부에서 이제 파업 초기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화물연대 이게 화물 노조죠 일종의 그 이 조합 참여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 그래서 이게 뭐 대란 이런 부분들이 크게 타격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는데 네. 왜 이렇게 타격이 큽니까? 뭐 일단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굉장히 뭐 적극적으로 태업을 하기 때문에 네네. 뭐 그만큼 이제 물류라는 거는 전부 다 멈춰야지만 스톱이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일정 부분 네. 이상만 멈추기 시작해도 이제 병목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네.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제 업무 개시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파업 참가하는 분들이 상당수가 이제 컨테이너하고 레미콘 쪽 이게 이제 뭐 집중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집중돼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 근데 이제 이쪽들이 주로 이제 물류의 핵심이거나 컨테이너가 이제 물류의 핵심이고 건설 현장처럼 이제 산업 현장에서는 레미콘이 핵심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만 막혀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으로 네. 이제 몰려가고 있는 거죠. 그래요. 자, 지금 잠깐 언급을 해 주셔서 박 기자님 지금 네. 윤석열 대통령이요. 내일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을 예고했는데 자, 심의가 있을 국무회의를 내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수석비서관 회의 발언을 좀 보면 어떻게 네. 얘기했냐면 노사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 문제는 노측의 불법 행위든 또 사측의 불법 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게 중요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오전에 심의할 국무회의 여기를 좀 들여다보면 업무 개시 명령이 심의가 돼서 예. 발동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아하. 오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이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좀 봐도 정부는 이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오늘 오전 9시에는 위기영보 단계가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 심각 단계가 되면 이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면 언제든 업무 개시 명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절차거든요. 네네. 결국에는 결국에는 내일 이 국무회의를 통해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 이상민 장관이 오늘 이 회의 이후에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업무 개시 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했고 또 불법 행위 현장을 이제 발견하면 거기서 이 노조원들, 노동자들을 현장 검거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야, 뭔가 분위기는 이제 강대강 분위기인데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노동자는 쟁의권을 동원해서 파업을 하고 있는데 네. 강제로 업무로 돌아가시오. 이게 업무 개시 명령이잖아요. 그럼 이제 그렇습니다. 불법화되는 거잖아요. 네. 강대강으로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이 내일 이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게 이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이제 발동이 되는 거라서 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다는 건 그만큼 의지가 강하다라는 표시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일 실제로 발동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다만 이제 오늘 노사가 협의를 하기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정부에서는 강경 카드를 내놓고 뭐 협상을 할 때 조금 더 이제 유리한 카드로 활용하겠다라는 의지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협상 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긴 어려울 거고 그러면 내일 발동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 다만 이제 업무 개시 명령이 실제로 가능하냐를 둘러싸고도 여러 가지 논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실효성 논란이 있던데 어떤 그렇습니다. 거예요?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걸 이제 파업 행위로 보느냐, 네. 그냥 업무 거부로 보느냐, 이제 이거는 굉장히 좀 다른 좀 특수한 상황들이 네네. 걸려 있습니다. 이게 이제 화물 차주들이라고 정부에서 지칭을 했었던 이유도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해가지고 어디에 이제 직접 고용이 돼가지고 일을 하는 그 노동자와는 좀 구분해서 보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행위를 그냥 파업이냐, 아니면 내가 원래 하고 있던 사업을 안 하는 일이냐, 이거를 갈라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에요. 네네.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려면 노동자들한테 업무에 복귀해라. 라고 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될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발동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지금의 상황을 그러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된 상황으로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제 직업 선택의 자유라든지 뭐 헌법상의 파업권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부가 강제로 이제 뺏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강제성을 발휘하려면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또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하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느냐 하는 구성 요건이 굉장히 좀 복잡하기 때문에 실제로 뭐 국제노동기구 ILO 같은 데서는 강제 노동을 못하게 하고 있고 우리 이제 헌법에서도 직업 선택 자유가 있는데 이걸 이제 마음대로 정부에서 해라 말아라 할 수 있느냐 혹은 이제 이분들이 이제 그 집단으로 운송을 거부하는 행위가 원인이 뭐냐를 따져봤을 때는 법적으로 굉장히 모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파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집단 운송 거부를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애초에 지금처럼 워낙 이제 그 수지 타산이 안 맞는 상황, 원유 가격이 워낙 올라가지고 운행을 할수록 적자 손해가 많이 난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중단하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볼 거냐?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절차적인 면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명령이 실효성 있게 집행될지가 좀 의문이라는 거예요. 관련 법령을 보면 업무 개시 명령의 절차에 관해서는 따로 규정이 없거든요. 그럼 따라야 되는 게 행정절차법인데 여기 보면 이 적법한 송달을 위해서는 주소지로 명령서를 보내야 되고 당사자가 송달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효력이 발생하는 건데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 화물 노동자들은 고정된 출퇴근 장소가 사실상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 노동자한테 업무 개시 명령을 어떻게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리는지 그 자체가 쉽지 않다. 이런 지적도 있고, 그러니까 화물연대 노동자가 명령서를 안 받으면 그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거고요. 아니면 정부가 이제 관보나 운송사 게시판 공고 등으로 공시 송달을 할 수도 있지만 네. 이때는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시할 수 없군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제 이 노조 측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게 결국 이게 협상 과정에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정부의 강경 대응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실효성 문제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핵심은 이런 겁니다. 지금 닷새째 파업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오늘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가 첫 교섭에 들어간다. 왜 이렇게 교섭 시간이 늦었을까도 이제 궁금한데 다시 한번 쟁점을 돌아가 보죠. 이게 6월 달에 파업이 있었고 타결됐던 내용을 노조 측에서는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다 뒤집었다. 그때 뭐냐면 안전운임제가 핵심이에요. 네. 일몰제를 폐지하고 이걸 좀 존속시켜달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적용되는 품목을 좀 확대해달라. 자, 정부 입장 어떻습니까? 정부는 이제 안전운임제 일몰제, 그러니까 올해 연말에 안전운임제가 일몰이 되는데 그걸 3년 연장하겠다. 네네, 3년은 연장해 주겠다. 한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물연대가 이 국토부와 6월에 합의했던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품목 확대에 대해서 논의한다고 했는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화물연대 측의 주장이면서 이걸 이 5개. 그러니까 이 시멘트와 컨테이너 플러스 그다음에 철강제, 자동차, 위험물, 사료 택배 이런 걸 확대해야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정부 입장에서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가지고 적용 품목 확대에 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차이점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애초에 6월에 이제 파업을 한 차례 했다가 타결이 됐을 때 협상의 내용을 보면 일몰 연장 혹은 안전운임제에 대해서 확대하는 것을 논의하겠다. 이걸 그때 이제 합의를 했었는데 지난 6개월 동안 그러면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관련된 논의를 화물연대 측하고 했느냐 하면 그게 지금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9월에 한 차례 이제 정부 여당이 이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안전운임제라는 게 실제로 실시를 해보니까 별로 큰 효과가 없더라라는 식의 이제 보고서를 낸 적이 있거든요. 그런 보도가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도 사실은 따져 보면 애초에 컨테이너하고 시멘트에 대해서만 안전운임제를 적용해 왔는데 정부에서 그때 조사했던 내용은 전체 화물 물류와 관련된 것이었어요. 아무래도 10% 이하의 비중밖에 차지하지 않는 걸 시행을 해놓고 전체에서는 어차피 안전사고가 줄지 않았다라고 해버리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근데 굳이 그거를 적용해서 한번 시험을 해보려면 시멘트나 컨테이너에 한해서만 어떻게 됐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 화물연대 쪽에서 이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컨테이너나 시멘트 화물 차주들 그러니까 이제 안전운임제가 적용된 화물 차주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좀 노동 시간이 줄고 안전에 대한 어떤 요소가 좀 보강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양측이 좀 논의를 통해서 좁혀야 될 지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우리 일반 국민들 시각에서는 좀 근본 취지로 돌아가 봐야 할 게 화물차 사고가 났을 때 대형 참사들이 많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마다 왜 이런 사고가 자꾸 빈발한가? 결국은 이 화물차 기사분들이 피로감을 이기지 못하고 졸음운전을 하거나 결국은 돈을 벌기 위해서 무리한 운행을 하는 것이 문제였는데 과속 이런 게 있었죠. 최소한 좀 수면은 취하게 하자. 또 힘들면 휴식은 취하게 하자. 삼시세끼는 먹으면서 일하게 하자. 이건데 예를 들면 비용이 증가할 것 때문에 이걸 못하고 그럼 피곤해도 달려라고 한다면 이게 선진국의 산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우리 사회가 좀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이슈가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자, 여야가 지난주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를 놓고 여야가 대치를 하고 있는데요. 자, 민주당이 요구했던 결단 기한 그게 벌써 오늘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파면 결단을 촉구를 해서 기한이 오늘까지였어요. 오늘인데 그래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오늘은 제가 윤 대통령께 요청한 이 장관 파면의 시한일이다. 더는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고 이 장관을 즉각 파면하길 바란다. 국민인지 이상민 장관인지 이제 선택하라라고 거듭 압박을 했고요. 오늘 중 때늦은 결단이라도 보여주길 마지막으로 촉구를 한다. 끝내 이 상식과 민심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유가족과 국민을 대신해서 내일부터 국회에서 단호하게 책임을 묻는 행동에 돌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이 해임 건의안이든 아니면 탄핵소추안이든
이런 국회 이제 권한을 보여주면서 이 민심을 좀 반영하겠다 이런 강경한 입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유가족의 요구도 이제 네. 지난주 첫 기자회견에서 나왔고요. 자, 그런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미리 이 장관을 파면해버리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또 밝히기도 했는데 임 작가님 좀 일리가 있습니까? 이거는 사실 대통령실하고 여당하고 같은 입장이에요. 네. 지금 이제 국정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상민 장관에 대한 파면 요구부터 하는 거는 이걸 정쟁화하려는 목적이 이제 강한 것이고. 앞뒤가 바뀐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정조사를 통해서 뭐가 좀 드러나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기도 전에 한다는 거는 결과가 정해져 있는 거 아니냐. 네. 이게 지금 대통령실과 여당의 입장인데요. 아마도 이제 민주당에서 미리 국정조사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네네. 이상민 장관과 관련된 얘기를 꺼내는 거는 결국 이제 예산안이 통과가 돼야지만 국정조사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라서 그렇죠. 그 전에 좀 일종의 이제 불붙이기를 위한 용도가 아닐까라는 게 이제 여의도의 전체적인 분석인데요. 두 가지가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대통령실이 이상민 장관을 파면하거나 해임할 가능성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내일부터는 민주당이 해야 될 방향이라는 게 이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거나 아니면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탄핵소추안 같은 경우는 이게 헌재로 넘어가서 물론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헌재로 넘어가서 헌재의 결정을 받아봐야 되는 거라 기간도 물론 오래 걸리지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헌법상에 이 소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들에 이상민 장관은 법적인 요건을 좀 집중할 수가 있게 돼요. 정치적 책임으로 좀 더 자유로워지고 탄핵을 하려면 헌법을 위반하거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상민 장관 입장에서 유리한 장으로 이제 옮겨갈 수가 있는 건데 해임 건의안 같은 경우는 통과는 쉽지만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일 가능성이 역시 마찬가지로 없기 때문에 정치적 실효성은 있어도 실질적 실효성은 좀 떨어진다. 이런 측면에서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고민을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예산안의 법정 시한은요 이번 주 금요일이기 때문에 사실 국정조사는 이르면 이번 주말, 오는 주말, 늦어도 다음 주 초부터 이제 본격화돼야 되는 건데요. 이걸 이렇게 여야가 국민들이 보기에 정쟁처럼 보이게 밀고 당길 일인가 전략을 짜서 사실은 이제 주무부처 책임자가 그냥 과감하게 사의를 표명하고 수습할 때까지 일하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그랬던 전례처럼 그렇게 한다면 이걸 가지고 다툴 일은 없지 않나 생각은 되는데. 그동안 봐왔던 것과 다른 이런 양상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더 이제 세게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자는 먼저 사의를 표명하고 아니다 그러면 이제 임명권자는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게 해서 당장은 사인 안 하더라도 책임 수습에 그 자리에 있게 하게 하는 게 그동안의 전례였고 양상이었는데 지금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어서 야당으로서도 좀 강대강 대치로 좀 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사실은 이미 그 기존의 방식을 취하기는 너무 늦었죠.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미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건과 관련된 기본적인 수습은 끝난 상태고 이제 책임자를 규명하고 진상을 밝히는 과정이 남은 거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이 기존처럼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하면 사실 물러나야 되는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장관이나 하고 정부의 고민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끌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일을 매듭짓는다기보다는 자꾸 정치적으로 여야 격돌이 되면서 밀리냐 안 밀리냐 이런 쪽으로 공방이 흘러간 게 좀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자, 특수본에서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재소환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지금 월요일 점심시간 교통 상황을 좀 알아보고 다음 이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김한나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과 내일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수도권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빗길 주의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속도로 작업 구간입니다. 대구 부산 간 고속도로 부산 방면 상동나들목 부근 2차로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파를 받아서 3km가량 차들이 줄지어 지나고 있고요. 호남 고속도로 순천 방면으로는 서전주에서 이서 휴게소 사이 1차로를 막고 작업을 하고 있어서 2km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은 양재에서 반포까지 어렵고요. 반대 부산 쪽도 반포에서 서초, 또 신갈분기점에서 수원 나들목 쪽으로 밀립니다.
한편 오늘 오전 10시경에는 서울 시내 가산 디지털 1로 구로나들목에서 가산 디지털 단지역 구간 중간 지점에 발생했던 건물 화재가 초지는 되었습니다만 잔불 정리 작업으로 양방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지나시는 분들은 미리 다른 도로로 우회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목적지까지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한나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자, 요 얘기 지난주에 참 많이 하던 얘기인데 주말이 훅 지나버렸어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금요일 한남동 관저에 이 국민의힘 여당 지도부를 초청해서 만찬을 함께 한 건데요. 자, 박 기자님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 저녁 6시 50분에 이 만찬이 시작돼서 네. 밤 10시 10분까지 진행이 됐다라고 국민의힘에서 브리핑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월드컵 화제와 뭐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와의 회담 같은 외교 성과를 공유하면서 만찬을 시작을 했고요. 윤 대통령은 이 국민과 국익을 향한 국정운영 방향을 소개하고 또 국민의힘 의원들과 비대위원들의 협조를 또 지원을 당부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네. 특히 이 관심을 끌었던 이 만찬 자리인 이유가 바로 주호영 원내대표와 윤 대통령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여기 관심이 좀 모아졌어요. 이 국정조사 극적 타결 이후에 네. 대통령실의 심기가 어떠하냐 이게 좀 궁금했었죠. 그렇습니다. 이 국정조사 이 타결 이후에 대통령실에서는 공식 입장이 없는 게 공식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예. 불편한 기류가 좀 느껴지긴 했었는데 윤 대통령은 주호영 원내대표와 포옹을 하면서 친근감을 표시했다라고 알려졌고 네네. 또 윤 대통령이 이 사법연수원 구기수 선배인 조호영 원내대표에게 만찬 내내 선배님이라고 호칭하면서 좀 친밀감을 드러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여러 이 참석자들로부터 이야기가 뭐 하나씩 전해지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이번 2022 카타르 월드컵 이야기를 주고왔던 도중에 월드컵에서 우리가 계속 잘해서 올라가다가 사우디를 만나면 이거 수주도 해야 되는데 져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하나 뭐 이런 네. 농담을 건넸다고도 전해지고 네네. 있습니다. 자, 임 작가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우디 만나면. 사우디 만나면요? 네. 절대 이겨야죠. 무슨 절대 이겨야죠. 예, 당연하죠. 네. 대통령께서 그런 데 있어서 고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뭐 예. 대통령이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네. 자, 그런데 이게 이런 이유예요. 이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한남동 관저에 이제 첫 손님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손님이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인데 근데 사실상 두 번째 손님은 다른 사람들이었다. 보도를 보니까 오히려 좀 논란이 네. 될 수 있는 네네.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내내 이제 여당 지도부가 금요일에 만찬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좀 큰 뉴스로 회자가 됐는데 그랬었죠. 도리어 이제 그보다 앞서서 23일에 이제 윤 대통령이 친윤계 의원들을 이제 따로 불러서 부부 동반으로 이제 만찬을 했다는 소식이 또 주말 동안에 전해졌습니다. 4명의 의원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름이 확인된 거는 이제 권성동, 장재원, 이철규, 윤한홍 의원 부부인데 모두 다 친윤으로 유명한 분들이네. 친윤 중에서도 친윤 핵심으로 이제 알려진 분들이고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 메시지냐면 오히려 친윤계 의원들을 비공식적으로 먼저 만나고 공식적으로 여당 지도부를 나중에 만났는데 네네. 나오는 메시지의 내용이 굉장히 좀 성격이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여당 지도부를 만나고 나서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내용들은 대부분 가십성의 얘기들이거나 예. 이제 농담 소재들 뭐 좀 더 가벼운 얘기들 중심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예산안 처리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국정조사라든지 국정조사. 이런 어떤 심각한 정치적 현안들에 대한 얘기는 그 자리에서 마치 전혀 나오지 않은 것처럼 지금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3시간 넘게 만찬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친윤계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차기 당권 주자에 대한 교통 정리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대화는 주로 친윤계 의원들과 비공식적으로 먼저 나누고 네네. 실질적으로 이제 지도부하고는 별로 그렇게 내용 있는 얘기를 다룬 게 아니다. 그냥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바깥에서 해석하기로는 네. 실제 대통령의 의중, 그러니까 용산의 의중이라는 거는 주로 친윤계 의원들을 통해서 표출이 되고 네. 지도부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예.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라서 좀 복잡한 메시지를 읽어야 하는 그 행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다음 날 있었던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 통과될 때 네. 권성동 의원은 이제 표결에 불참을 했고 그랬죠. 장재원 의원은 반대표를 던진 바가 있는데 네.
이 윤 대통령의 의중이 이렇게 친윤 핵심을 통해서 분출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상황이고 네네. 장제원 의원도 뭐 이선으로 물러나겠다. 뭐 임명직 안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뒤로 물러나 있는 그런 모양새였는데 이번 뭐 회동 관저 이 만찬 이후로 네. 앞으로 또 전국에서 역할을 또 본격적으로 해 나가는 게 아니냐 네. 이런 관측도 친윤계 의원들의 좀 앞으로의 활동을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지난 대선 이후에 이제 당선인 시절 인수위 때 그 이후에 취임 직후 생각해 보면 누가 대통령과 통화하는 사이인가 이런 게 굉장히 실세냐 아니냐 그렇죠. 중요하게 이제 논의되던 그런 이제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요거 굉장히 좀 주말 사이에 안타까운 사고가 하나 발생했는데 어제 강원도 양양이었습니다. 산불 계도 비행 중이던 헬기가 추락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 사고가 발생해서 네. 맨 처음에 희생자가 이제 보도가 될 때는 네. 사망자가 2명이라고 이제 보도가 됐었는데 왜냐하면 탑승자가 2명이라고 알려졌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현장에서 확인된 것은 5명이 사망을 했다라고 네네.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특히 이제 여성 2명도 이제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망자, 남성 3명, 여성 2명인데 네. 그러니까 이 신원이 지금 정확히 확인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좀 기장과 그다음에 정비사 네. 또 이 헬기 업체 관련자 20대 남성도 있었지만 네네. 지금 보면은 여성 2명 중에 1명은 이 정비사의 뭐 초등학교 동창이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 네네. 다른 여성은 이 초등학교 동창 여성의 또 지인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확한 이 신원은 아직까지는 뭐 알려지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어제 이제 오전에 사실 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명주사 인근 야산이었거든요. 네. 이 화재가 발생해서 결국에는 이게 오래된 47년 된 그런 비행기다 보니까 노화됐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체 이상이라고 전해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뉴스가 나오고 있지만 결국 이 어떻게 신고가 되지 않는 인원들이 헬기에 탑승할 수가 있었느냐. 네네.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조사가 좀 진행 중이에요. 네. 오늘 보면은 이 경찰, 소방, 지자체 등과 함께 오전 9시부터 현장 조사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은 이 정밀 분석을 위해서 잔해물 수거할 때 부상을 대비한 그런 조치도 취했고 네. 이 다 이제 잔해를 수거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조사를 충분히 한 다음에 네네. 잔해를 정리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처음에는 이게 2명이 탑승한 헬기가 추락했다. 탑승자 전원 사망으로 추정. 그래서 이 안타까운 또 사고구나 했는데 5명 사망으로 나중 속보에 나와서 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민가에 추락을 해서 피해자가 늘었나. 그리고 이제 잔해가 굉장히 이제 산산이 부서져 있더라고요. 보도 사진을 보니까. 그런데 신고되지 않은 사람들이 탑승했다. 이게 이제 안전사고에 또 혹시 문제가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게 만드는 요인인데 정확하게 좀 또 이 사고의 진상이 규명되고 재발 방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2가지 지점에서 미리 좀 짚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박정 기자님도 짚어주셨지만 47년 된 기종이다라는 건 굉장히 노후화된 기종이라는 그렇죠. 거죠. 네. 물론 뭐 안전정비를 미리 받고 진단검사를 받아서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받았으니까 계속 쓰고는 있었겠지만 지금 이번에 확인된 거는 비행 계획을 신고할 때는 2명으로 해놓고 정작 이제 5명이 탔다. 그렇죠. 그거는 그만큼 이제 현장 관리가 엉망이었다라는 맞습니다. 하나의 일단을 보여주는 거라서 그럼 그동안 안전 점검이나 정비 같은 것은 과연 신고했던 대로 꼼꼼하게 됐던 것인가라는 걸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럼 이제 현장 관리가 제대로 안 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했었던 게 산불 방지 공중 궤도를 위한 비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역에 가보시면 뭐 산불 요즘처럼 이제 많이 나는 기간에는 헬기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뭐 산불 조심합시다, 뭐 산에 오르시는 분들 뭐 이런 거 주의하세요 이런 방송을 하거든요. 네. 이걸 위해서 사실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이 비슷한 헬기들이 꽤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비용 문제 때문에 다소 좀 노후화된 기종을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관련된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서 안전사고 또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안전점검 필요합니다. 헬기 자체는 이제 18인승 헬기니까 규모가 있는 헬리콥터여서 작은 이제 경형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사고 원인 앞으로 이제 조사 결과 밝혀지겠죠. 다음 이슈 보면 자, 유튜브 매체 더 탐사 취재진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에 찾아가서 방송을 한 것을 두고
한동훈 장관이 강한 비판을 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더 탐사 즉 취재진이 어제 오후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자택을 앞을 찾아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강제 수사권은 없지만 일요일에 경찰 수사관들이 갑자기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한 기자들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한 장관도 공감해 보라는 차원에서 취재해 볼까 한다. 이렇게 자택으로 찾아가서요. 네네. 한 장관님 계시냐라고 소리를 치기도 했고 현관 도어락을 열려고 시도도 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집 앞 택배물을 살펴보는 그런 모습도 네네. 방송이 됐습니다. 더 탐사 측은 정상적인 취재 목적이고 또 예고하고 방문하는 것이라 뭐 이건 스토킹이나 다른 혐의로 처벌할 수 없을 거다 이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네.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오늘 이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더 탐사 같은 곳이 김의겸 의원 같은 주류 정치인과 협업하거나 그 뒷배를 믿고 과거에 정치 깡패들이 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예. 그러면서 취재라는 이름만 붙이면 모든 불법이 허용되는 것이냐. 이걸 그대로 두면 우리 국민 누구라도 언제든 똑같이 당할 수 있는 무법천지가 되는 거다라고 비판을 했고 한 장관은 이들 5명을 주거침입과 보복범죄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요. 자. 물론 이제 뭐 취재 활동을 한다는 명목이 모든 행위를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이제 네, 이런 맞습니다. 거를 정당화할 수는 없는데 다만 이제 지금 이제 검찰이나 혹은 이제 한동훈 장관 쪽에서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더 탐사 쪽이나 뭐 이 그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또 이제 조국 전 장관 때의 사례를 좀 들고 와서 반박을 하는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이제 조국 전 장관의 딸 뭐 조민 씨가 기거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TV조선 기자들이 들이닥쳐서 거의 이제 비슷한 행태를 보인 적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검찰이 그때는 약식 기소를 1년 반 뒤에 했었던 뭐 이런 사례를 들면서 같은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느냐라는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는 거라 이게 결국 이제 악순환을 좀 낳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공교롭네요. 그 당시에 조국 전 장관은 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 또 법무부 장관이고 공교로운 이제 이 데칼코마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은 선진국에서는요. 취재도 중요해요. 열심히 잘 하시되 프라이버시는 중요하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선을 우리가 잘 찾아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 아까 전해드린 이 지도부와 윤석열 대통령의 만찬 이 과정에서 이 관련된 내용의 이 대화도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잠깐 전해드리면 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서 가짜 뉴스니까 걱정하지 말라. 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동백 아가씨라는 노래는 내가 모르는 노래다. 이렇게 말한 걸로 전해졌고 그리고 윤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을 준비하느라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조간신문을 다 본다고 한다. 예상 질문도 미리 뽑아보고 답변도 준비한다고 하더라고 김행 비대위원이 전하면서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하는데 어떻게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시느냐. 이렇게 말했다는 것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주요한 보도인 것 같습니다. 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연내 등록 임대 재건축 이 안전진단 부동산 규제를 추가 완화하겠다 하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오늘 한입뉴스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은요. 청취자 9816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월드컵 우리나라 파이팅입니다. 자, 뉴진스의 하이보이 신청해 주셨고요. 자, 2부에서 저희 치킨 선물 많이 준비하고 기다릴 테니까요. 귀 기울여 주세요.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옵니다. One, two, three, four. Baby, got me looking so crazy. 빠져버리는 daydream. Got me feeling you. 나 또 말해줄래? 누가 내게 뭐래도 남들과는 달라 넌. Maybe you could be the one. 날 믿어봐 but I'm not looking for just fun. Maybe I could be the one. Baby, 예민하다 난 lady. 너 없이는 매일매일이 yeah. 재미없어 어쩌지 I just want you Call my phone right now I just wanna hear your line Cause I know what you like boy You're mine Can't make you like boy 내 지난 날들은 눈 뜨면 있는 cool Hi boy 너만 원해 Hi boy 내가 전해 And we can go high
잠을 들려고 잠이 들려 해도 네 생각에도 새벽 3시 알려줄 거야 they can have it no more 봐봐 여기 내 이름 써있다고 yeah 누가 내게 뭐라던 남들과는 달라 넌 maybe you could be the one 날 믿어봐 but I'm not looking for this fun maybe I could be the one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음식과 관련된 이름 중에 건빵, 건어물, 건포도같이 앞에 건이란 표현이 붙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건은 말을 건자를 쓰는 접두사인데요. 일부 명사 앞에 붙어서 마른 또는 말린의 뜻을 더해줍니다. 물론 음식 이름 앞에만 붙는 것은 아니고요. 물기가 없는 바닥을 가리키는 표현인 건바닥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접두사 건에는 그 외에도 다른 뜻이 있습니다. 여행을 보내주겠다는 아버지 말이 건다짐인 줄도 모르고 나는 마냥 들떠 있었다. 이 예문에 나온 건다짐은 속뜻 없이 겉으로만 하는 다짐이란 뜻입니다. 이때 접두사 건은 행동을 나타내는 몇몇 명사 앞에 붙어서 겉으로만이나 건성으로 행해지는 의 뜻을 더해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눈물 없이 우는 울음 또는 억지로 우는 울음을 건울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접두사 건이 몇몇 명사 앞에 붙어서 근거나 이유 없는 의 뜻을 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예로는 건강자를 들 수 있는데요. 이 말은 별 이유 없이 부리는 강자를 뜻하고요. 아내는 늦게 들어온 남편에게 괜한 건강자를 부리며 바가지를 긁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축구 대표팀의 골문을 책임졌던 골키퍼 김병지입니다. 다시 월드컵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모두가 힘든 요즘 축구를 통해 위안을 받는 월드컵이 되길. 그래서 그라운드를 뛰는 선수도 응원을 하는 우리도 행복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로와 감동을 전합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특집 함께 꾸는 꿈 라디오 코멘터리 박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이야기 KBS 1라디오와 함께 해주세요. KBS 1라디오에서는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한국 국가대표팀의 경기를 해설 중계합니다. 1라디오 유튜브 채널과 인터넷 라디오 콩으로도 월드컵을 만나보세요. KBS 1라디오 2022 카타르 월드컵 특집 함께 꾸는 꿈 라디오 코멘터리 박스 KBS 58분 날씨. 내일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가을비치고는 강하고 많은 양이 쏟아지는 곳이 있겠고요. 이 비가 지나고 나면 강한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 전국 곳곳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차츰 빗줄기가 강해지면서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천둥, 번개와 돌풍을 동반해 시간당 20에서 30mm의 세찬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낙엽 때문에 우수관의 배수가 원활하지 못해 침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미리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바람도 점차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산지가 120mm 이상, 중부지방과 남해안, 제주도와 지리산 부근은 20에서 80mm,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은 10에서 50mm 정도가 되겠고요. 비는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칠 전망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6도, 대전 대구 20도, 광주 22도 등으로 어제보다 3도에서 6도 정도 높겠는데요. 내일 낮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 모레 수요일에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8도, 목요일에는 서울 영하 9도, 대구 영하 5도까지 떨어지겠고 중부지방은 낮에도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4.9도, 습도는 48%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합의한 여야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 거취를 놓고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오늘까지 이 장관을 파면하지 않으면 해임 건의나 탄핵 소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등을 요구하는 화물연대 파업이 5일차로 접어든 가운데 잠시 후 국토부와 화물연대 간 첫 노정교섭이 열립니다.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내일 국무회의에 올려 심의하기로 했는데 화물연대는 강력히 반발하면서도 일단 교섭에는 들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다가와도 정부 여당은 전혀 급해 보이지 않는다면서 자식은 죽든 말든 재산에만 관심 있는 가짜 엄마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어제 자신의 아파트 문 앞까지 찾아와 생중계한 유튜브 매체 더 탐사에 대해 과거의 정치 깡패들이 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다고 비난했습니다. 더 탐사 측은 정상적인 취재 목적이고 예고하고 방문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네, 자 오늘 밤 10시 카타르 월드컵 대한민국 대 가나전 기다리는 분들 많으시죠?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청취 의견과 월드컵 응원 내용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에서 추첨을 통해서 치킨 10마리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루과이전 때는 7마리였거든요. 3마리 늘었습니다. 자, 오늘 2부 첫 코너 스트릿 뉴스 파이터 박영식 에디터 스튜디오에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첫 소식이 월드컵 치킨 전쟁이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또 한 번의 치킨 전쟁을 많은 분들께서 준비하실 텐데요. 우루과이전 때 치킨 배달에 실패하신 분들이 워낙에 많았던 겁니다. 네. 사실 카타르 월드컵 기간 치킨 배달 수요는 그야말로 역대급이라고 하는데요. 네. 지금 또 계절이 겨울이라서 그렇죠. 야외에서 거리 응원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테지만 방구석 응원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고요. 1차전에 이어서 2차전에도 역시 야식을 부르는 밤 10시에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대도 딱 그래요. 맞습니다. 하필이면 딱 그 시간이죠. 온라인에서는 그래서 이번엔 경기 시작 서너 시간 전부터 미리 치킨을 시켜놓거나 치킨이 아니라 그렇다면 다른 메뉴를 공략하겠다. 네. 족발 대전에 참여하겠다라는 분들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데요. 네, 언론에 주목받은 사연을 보니까요. 서울 강동구의 A씨의 경우에는 가나전 때는 아예 점심 무렵에 치킨을 시켜놓고 밤에 네. 에어프라이어에 데워 먹으려고 한다는 철통 같은 치킨 방어 계획글이 주목을 받았고요. 네. 1차전 경기가 열렸던 지난 24일 밤에는 뒤늦게 치킨을 좀 보급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어렵죠. 당연히 이제 중학생 딸을 실망하게 만들었던 상황을 반복하고 싶지 않아서라고 하고요. 초등학생 아들을 둔 B씨의 경우에는요. 1차전 경기 때 뒤늦게 주문한 치킨이 배달돼서 무려 4마리를 먹어야 했다고 합니다. 네. 재료 소진과 배달 불가로 2번이나 배달 주문이 취소돼 전반전 경기 일부를 포기하고 직접 치킨집에 가서야 2마리를 살 수 있었다. 그런데 주문 취소가 될까 봐 예비로 주문했던 치킨 2마리까지 추가적으로 배달이 되면서 사흘 내내 치킨만 먹었다는 건데요. 깨달음을 얻은 이 김 씨가 내일은 집 앞 치킨집에서 일찌감치 치킨 2마리를 사둘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소비자 여러분도 그렇습니다만 공급자 여러분들, 즉 치킨집 사장과 직원분들께서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 그럼요. 이제 그야말로 치킨 대란이기 때문에 서울 성북구에서 전기구이 통닭을 파는 한 가게는 카타르 월드컵 치킨 예약 받음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붙여놓고요. 치킨 예약 주문을 미리 받고 있는데요. 사장님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문이 몰려서 손님들이 항의할 것을 대비해 월드컵을 네네. 앞두고 예약 게시글을 붙였다. 1차전 때는 50마리 정도를 준비했는데 주문이 20마리는 더 들어와서 소화를 못했다. 이번에는 70마리를 준비해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고 하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직원분들, 즉 아르바이트생들도 초긴장 상태인데요. 경기도의 한 프랜차이즈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들 이야기를 전해드리면 우루과이전 당일 오후 6시부터 예약 주문 들어오기 시작하다가 7시 30분부터는 그야말로 몰아치기 시작했다. 가게에서 일하는 근무자 4명이 모두 나왔는데 뭐 크리스마스나 심지어 올해 복날보다 훨씬 바빴던 것 같다고 회상했고요. 네. 가나전 때는 손님이 더 몰릴 것에 대비해 예전에 근무했던 한 명을 추가로 불러서 같이 일하기로 했다. 그런데 알바생 입장에서는 같은 시급을 받는데도 훨씬 바빠서 불만스럽기도 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럴만하네요. 예, 이렇게 뭐 사연만 저희가 소개해드렸는데도 막 벌써부터 막 가슴이 막 선덕선덕합니다. 네. 긴장감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오늘 날씨를 보면요.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비 소식이 있어서요. 맞아요. 배달시키실 거면 좀 미리 구상을 하셔서 전략을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라이더분들도 위험할 수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오늘 심야에 꽤 비가 오는 걸로 예보돼 있어서 네. 지금 기온은 낮지 않은데 네. 거리 응원이 어려워지면 이제 방구석 치킨 더 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걱정입니다. 안전하게 드시기 바라고요. 너무 급하게 시키면은 경기 다 끝나고 심야에 자정돼서 치킨 3-4마리가 오면 그거 먹다가 네. 내일 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네. 자, 안전하게 계획적으로 미리미리. 자, 이 월드컵을 보는 축구팬 입장에서는요. 우리나라 경기만 보면 자정전후에 잠들 수 있지만 재밌는 경기가 새벽까지 이어지더라고요. 네네. 그럼 이 낮과 밤이 뒤바뀌는 경우 최근에 경험하는 분들이 적지 않으실 텐데 잠 못 드는 축구팬들을 위한 꿀잠 노하우. 뭡니까? 네, 대단한 건 아닙니다만 네네. 이 새벽 4시 경기까지도 있기 때문에 밤낮이 뒤바뀐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근데 그 늦은 새벽에 항상 또 볼만한 경기가 배치돼 있어서 최근 들어서 생각하면 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주 새벽 4시 경기나 늦었던 경기들이 훨씬 더 좀 더 긴박감 있는 경기들이 많았던 걸로 주요 알려지고 팀들의 있죠. 뭐 맞아요. 프랑스라든가 막 그래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전력을 보려면 또 안 볼 수가 없는데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면 리듬이 뒤바뀐 경우들이 많아서 최소한 잠자리 들기 1-2시간 전에는 술을 드시거나 담배 피우지 않도록 하는 게 당연히 좋다고 하고요. 네. 새벽에 TV 시청하면서 곁들이는 맥주 한 잔, 뭐 물론 경기의 흥을 돋우긴 합니다만 다량으로 마시면 당연히 주무시다 깨시겠죠. 화장실을 많이 가실 거기 때문에 아무튼 경기 시간을 고려해서 최소한 주무시기 전에 1-2시간 정도는 좀 피해 주시는 게 좋다고 하고요. 네. 당연히 카페인도 마찬가지로 요의를 부르게 됩니다. 네, 좀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모든 경기를 다 시청하시려고 하는 축구 팬분들, 광팬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보시다 보면 우리가 한 3시, 2시 뭐 이렇게 경기 계속 기다리다 보면 뭐랄까 잠이 오는데도 참고 4시 경기를 꿋꿋하게 기다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게 수면 습관은 당연히 안 좋다고 합니다. 네. 잠이 오면 잠을 자자라는 아주 원칙론적 접근을 전문가들이 많이 하시고 계시고요. 수면제 드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불규칙한 수면 습관 때문에 수면제 드시는 분들은 장기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금단 증상 및 의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권장되지 않고요. 단기간에 그쳐야 하고 수면제를 사용하더라도 여러 부작용들이 있음을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야간 식사 증후군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네. 하루 음식 섭취량의 25% 이상을 저녁 식사나 그 이후 시간에 하고 일주일에 3일 이상 밤에 자다가 깨거나 먹지 않으면 잠들기 어려운 증상을 야간 식사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읊어드리는 항목 중에 3가지 이상을 보이면 야간 식사 증후군의 위험이 있는 겁니다. 자, 임상적으로는 첫째, 아침에는 배가 고프지 않다. 지금 수긍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 2번째, 저녁이나 야간에 심하게 배가 고프다. 셋째, 한밤중에 깨어서 다시 잠들기 위해서는 뭔가 먹어야 한다. 넷째, 우울한 기분이 있다. 5째, 불면증이 있다 등의 증상 중에 3가지 이상이 있다.
이러면 야간 식사 증후군으로 진단을 한다고 하는데요.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수면 리듬을 회복하는 데 야식이 방해되진 않는지 좀 유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야, 이게 두세 개가 묘하게 걸리는데 맞을까요, 아닐까요? 좀 그렇게. 저는 이미 야간 식사 증후군입니다. 새벽에 깨면 자꾸 라면이 땡겨서 최고죠. 먹고 자면 아침에 큰일 나고 얼굴 붓고 안 먹자니 공복감에 잠이 안 오고.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자,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 결혼식 축의금 관련한 글이 올라왔는데, 자, 갑론을박이 뜨겁다고 해요. 어떤 내용이길래? 네. 축의금의 기준 사람마다 많이 다르죠. 네네. 받은 사람은 근데 서운한 경우도 있고 주는 사람은 곤란함을 느끼게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예. 한 커뮤니티에서 벌어진 축의금 논쟁에서 이 같은 분위기가 엿보이고 있는데요. 네. A 커뮤니티의 결혼생활 게시판에 보니까요. 어제 선배 결혼식 축의금 5만 원 했는데 제가 잘못한 거예요? 통상 요 정도 하지 않나요? 그런 분들 많이 있죠. 예, 네. 예. 당연합니다. 이런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 사연을 보시면 글쓴이가 선배가 5만 원 한 거 맞아? 내가 너 서운하게 한 거 있어? 아이고. 이러신다. 결혼한 당사자가. 그쵸. 바쁜데 시간 내서 가줬더니 한다는 소리가 이런 얘기를 했다면서 좀 서운하다라는 글을 적었어요. 참고로 저는 결혼할 때 이 선배를 부를 생각이 없고 작은 회사라 참석 안 하기 무리라서 갔다고 적었는데요. 네. 이 사연의 어떤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수백 개에 가까운 댓글이 달렸는데요. 이 글에는 최근 축의금 받는 일을 해봐서 요즘 시세를 알고 있다라는 예. 댓글이 여러 보였는데 5만 원은 한두 명뿐이었다. 기본이 10만 원이다. 아이고, 그렇게 올랐어요, 그새? 그런가 봐요. 얼마 전에 축의금 정리하는 일을 했는데 5만 원 낸 사람 한 명도 못 봤다. 10만 원도 애매한지 15만 원 하는 경우도 많더라는 등의 댓글이 있었고요. 15만 원도 좀 애매한데. 축의금 액수가 과거보다 커진 데는 당연히 물가가 치솟았기 때문이고요. 네. 그리고 식대가 당연히 올랐기 때문에 네네. 이런 논쟁이 붙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글쓴이가 선배 결혼식에 밥값이 얼마인지 말하니까 논쟁이 더 뜨거워졌습니다. 선배가 5만 원 한 거 맞아라고 하면서 야, 밥값이 8만 8천 원인데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거 호텔식인가 보다. 그런가 봐요. 아무튼 밥값이 얼마인지 사전에 몰랐지만 미리 내가 알았다고 하더라도 나는 5만 원은 했을 것이라고 이 글쓴이가 적어서 더 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 같은 식대를 고려했을 때 결혼식 밥 먹으면 10만 원, 안 가면 5만 원이 국룰이다. 전 국민적 규칙을 뜻하는 신조어 국룰이다. 이런 의견도 많았고요. 네. 반면에 회사 사람은 5만 원이 국룰 아닌가? 누가 식대 8만 8천 원 하는 데서 결혼하라고 등 떠밀었냐? 나 결혼 때 밥값 7만 원이었는데 우리 부서 신입이 5만 원 내고 와준 거 난 기분 나쁘지 않았다. 와준 것도 수고스러운 거잖아라는 의견이 맞섰고요. 네. 요즘 같은 시대에 5만 원 내는 글쓴이도 현실 감각 떨어지고 서운하다는 선배도 쪼잔하다라는 양비론도 양비론 나왔습니다. 네. 축의금이 식대 이상이 돼야 한다는 분들 그런 의견이 있는 분들도 있는데요. 요즘 결혼식 참석해서 밥 먹으면 5만 원 내기 미안하지 않나? 밥값이 8만 8천 원인 거 알아도 5만 원 낼 거라는 건 무슨 염치냐. 나는 친하다고 생각한 회사 사람 2명만 불렀는데 밥값 8만 원인데 5만 원 내더라. 고마운 생각은 안 들던데 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정말 갑론을박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에 반해서 식대가 축의금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사람들은 초대한 손님 밥 한 끼 대접도 못할 정도면 거기서 식을 올리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주말에 시간 내서 와준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지. 축의금 모아서 집 살 거냐. 차라리 사전에 와서 밥 먹을 거면 10만 원 내라고 했으면 안 가고 주말을 잘 보냈을 텐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고요. 실제로 서울 시내 5성급 호텔들의 경우 하객 식대가 지난해 대비 30-40%가량 인상돼서요. 10만 원 중후반으로 올랐고요. 호텔이 아닌 웨딩홀의 경우에도 서울 강남 지역은 5만 원 이하는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축의금의 기준은 무엇일까? 한번 좀 생각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나 싶어요. 근데 세대가 달라져서 직설적으로 물어보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 때는 섭섭할 수 있지만 장부를 나중에 보잖아요. 신랑이 뭐 언제 그거 보고 있겠습니까? 정신이 없죠. 결혼 끝나고 나중에 이렇게 아무개가 박영식이 이거 5만 원 냈네. 섭섭해도 당신 결혼할 때 보자. 그만큼 내주리라 하고 넘어가는 거지. 문자 바로 보내서 섭섭한 거 있어? 이러면 이거 섬찟할 것 같습니다. 참 세태가 많이 달라졌고요. 그래도 이 언론계는요. 김영란법이 작동하기 때문에 또 그런 게 있었네요. 뭐 내고 싶은 대로 막 낼 수도 없어요. 보면. 자,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픽스의 박영식 에디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각설하고 시즌2. 자, 오늘도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더 젊어 보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정장을 안 입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장윤선 정치전문 기자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스페셜이라기보다는 대타. 대타가 야구에선 대타자. 근데 저도 오늘 대타인데. 네. 누구 하는 거예요 오늘 원래? 아니 이게 각설하고 시즌 2가 네. 원래 목요일 코너인데 오늘 월요일로 와서 헷갈리시는 거고요. 장 소장님은 원래 레귤러 멤버. 그래요? 네. 저 몰랐네. 스페셜 게스트. 네. 감사합니다. 요일이 바뀌니까 다들 헷갈리십니다. 네. 원래는 이제 일석이조가 있던 시간이죠. 네. 자, 주말 사이 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한남동 관저로 초대해서 가진 만찬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자, 윤 대통령이 주호영 원내대표를 선배님 이렇게 호칭했다. 정말 고생이 많으시다. 격려하고 포옹까지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자, 두 분 평가를 먼저 들어볼까요? 장 소장님. 뭐 잘 하시는 거죠. 원래 대통령께서는 소탈하시고 친근감을 표현하시는 것을 잘 하시니까 이렇게 여당 지도부 비대위 구성되고 나서 처음 불러서 격려해 주시는 것 이것은 정말 뭐 잘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일이고 앞으로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러한 기회를 자주 가지셔서 정치권이 그냥 대립과 갈등 이거보다는 서로 좀 대화하고 타협하고 조정하는 모습 보이는데 대통령께서 브릿지 역할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네요. 앞으로 한남동 관저에서 이런 모임이 야당하고도 있고 여야 함께하고도 있고 그럼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 기자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왜 두 분이 동시에 웃음을 터뜨리세요? 네. 저는 좀 겉과 속이 좀 다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각이 다릅니다. 네, 왜냐하면 뭐 겉으로는 선배님하고 뭐 끌어안고 포옹하고 뭐 협치를 강조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처음에 이제 이 뉴스가 보도된 다음에 후속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후속 보도를 쭉 챙겨 보면 이게 좀 앞과 뒤가 좀 다르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하는 데서는 그냥 실질적으로 정치 관련된 얘기는 거의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로 밥 먹는 얘기들만 했었던 건데 이 상황이 언제 똑같은 데자뷰가 있냐면 지난 6월에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 갔다 와서 한 달 만에 지도부를 초청해서 만찬을 한 적이 있어요. 이준석 대표 시절에. 맞아요. 그때 도시락을 먹었고 그때도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주로 먹는 얘기만 했다. 정치 얘기는 1도 없었다. 근데 이번에도 참석자들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퇴근이 늦어져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관저를 이제 구경시키면서 여기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얘기하고 일단 오셨으니까 맥주부터 뭐 이렇게 해서 너무 자연스러운 자리가 됐었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보면 일단 핵심이 되는 지금 정치권의 핵심이 되는 이야기들은 다 제쳐두고 먹는 얘기, 축구 얘기, 빈살만 얘기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을 한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좋게 평가하기 조금 쉽지 않다. 밥 먹으면서 그런 무거운 얘기하면 체해요. 일단은 여당의 지도부와 대통령이 여러 가지 교감을 나누고 또한 뭐 걱정스러운 얘기를 나눈 것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자, 그런데 이제 뭉티기 얘기 뭐 이런 것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한 분은 소탈하고 좋은 자리였다. 한 분은 좀 앞뒤가 다른 것 같다. 자, 이 한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집에 초대를 해놓고 쓴소리를 한답니까? 뭐 그런 말도 맞죠. 주로 덕담 중심으로. 일종의 집들이일 수도 있고요. 자, 당시의 분위기가 아주 좋았다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 민감한 얘기는 안 나왔다. 근데 이게 제가 보도를 보면서는 3시간 20분 동안 자리가 이어졌어요. 그리고 보통 이게 당연히 이 당과 그리고 대통령실 당대 모임인데 현안 얘기는 안 한 걸까 못 한 걸까 어떻게 보세요? 친한 분들이 모여가지고 저녁 만찬을 하는 건데 현안 문제를 묵직하게 깊숙하게 또 진중하게 하기에는 좀 적절한 자리가 아닌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뭐 맥주도 마시고 뭐 갈비도 먹고 막 이런 자리에서 화물차 연대 이거 어떻게 파업 이거 부분 어떻게 이건 좀 부적절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은 뭐 정책의 의장이 대통령실과 그다음에 뭐 국토교통부 장관과 논의하면 되니까 공식적으로 이때는 그냥 여러 가지 편한 자리가 아니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여당 지도부가 대통령과 교감을 넓혀야 해요. 그래야 대통령께서 일방적으로 지시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국회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이런 것은 좀 이렇게 처리하는 게 원래 관례와 원칙이었습니다. 라고 건의도 하고 서로 대화할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교감이 없으면은요. 일방적인 지시 그다음에 나팔수 역할밖에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모임 자체를 폄하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과한 비판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번에도 또 보니까 기자단의 공동 취재 없이 진행이 됐어요.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이 돼서 사실은 뭐 일부 얘기만 우리가 들을 뿐이지 현안 얘기 정말 없었나? 좀 불편한 얘기는 없었나? 이게 궁금한 대목인데 장 기자님은 이게 기자로서 어떻게 보세요? 원래 그런 오만찬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기자들한테 모두 발언 정도는 공개를 하거든요. 그래 왔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 편안한 자리라 할지라도 그리고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만나는데 그냥 밥만 먹지는 않거든요. 통상. 그렇기 때문에 오만찬, 오찬, 만찬 항상 그 기자들이 배석해서 영상도 사진도 그 텍스트도 다 취재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근데 이번에는 그게 없었는데 이제 관련해서 여러 버전이 나옵니다. 최고위원회 그 비대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참석했던 분은 뭐 너무 자연스럽고 맥주가 돌고 뭐 이래가지고 기자들이 들어와서 취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얘기를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이야기했지만 기자들은 1시간 정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연락이 없어서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으니까 미안한데 오늘 풀취재는 못하는 것으로 됐다. 이렇게 늦게 알려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하다. 이런 그 입장을 이제 그 대통령실 홍보수석실에서 얘기를 해준 거거든요. 그러면은 금요일인데 일찍이라도 알려줘서 기자들이 미리 퇴근이라도 할 수 있게 하지 1시간이나 기다리게 해놓고 그냥 가라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것은 뭐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그러면 왜 이 취재를 허락하지 않았을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못했다라는 주장도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대통령실의 요구는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이 MBC를 징계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출입 기자단에서 이기주 MBC 기자를 빼라는 거잖아요. 이런 조치가 있지 않는 한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들 입장에서는 혹시 이렇게 하는 것이 문화방송 때문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고 기자단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너 때문이야라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앞으로 계속 그런 취재들이 있을 텐데 이때마다 대통령실이 이렇게 임의로 결정해서 오늘은 돼 안 돼라고 결정을 하면 기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취재 불이익을 받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계속 할 거냐? 그리고 특히 이제 1월에 다보스 포럼 또 갈 텐데 이때 또 전용기 MBC 안 태울 거냐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될 때 이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좀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한데 대통령실에서는 다른 보관을 갖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그 점이 매우 답답합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뭔가 자꾸 감추려는 듯한 모습, 비공개를 위주로 하는 것,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요거는 좀 다르게 봐야 될 게 대통령 집무실에 있는 오만찬 장에서 여당 지도부를 초청을 했다면 그것은 당연히 풀 기자단 들어가서 취재하고 모두 발언 보고 이럴 텐데 이것은 관저잖아요. 전임 대통령들도 관저에서 지도부랑 오만찬하고 여러 의원들 만나는 것들은 다 비공개로 해오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도 들고 또 관저는 또 보안, 경호 또 이게 외부로 유출되면 또 안 되는 그러한 사항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기자 취재를 허용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식이었다면 초동에 그런 입장을 정했어야 되는 거죠. 애초에 이렇다. 모르신 말씀입니다. 그런 입장을 미리 정했어야 되는데 그런 입장을 전혀 정하지 않다가 진행되고 나서 1시간 후에 니네 취재 못해라고 하면 이것은 예의도 아니죠. 그래요. 기자들에게는 잘못했네. 맞아요. 모르신 말씀. 정리해보고요. 자, 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관저 포옹은 이재명 대표와 하셔야 국민은 박수를 보낼 것이다. SNS에 글을 남겼는데요. 자, 예산안 처리를 또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국정조사도 이어지고 지금 야당과의 회담도 필요하고 일전에 윤 대통령 이재명 대표와 통화하면서 뭐 조속히 만납시다. 지금 협치가 필요한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한 원로 정치인의 기대에 불과한 거 아니냐. 현재로서는 거의 어려워 보여요.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예, 그 정치인 이재명이라는 분이 민주당의 당 대표로 있는 한 야당 지도부를 초청해서 함께 식사를 하거나 뭐 정치 내용을 공유하거나 이러기는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여당과 대통령실에서 보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이 잠재적인 범죄자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사법 처리 문제, 그 사법적 리스크에 대한 문제들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좀 어려운 거 아니야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만나지 않겠다. 사실상 여야 협치는 기대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십니까? 뭐 100% 동감을 표하고요. 대통령께서 좀 너그럽고 넉넉한 마음으로 야당 지도자들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것이 대통령이 할 일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 외에 또 다른 만찬에 대한 보도가 나와서 이게 먼저 있었던 만찬인데 늦게 나와서 이게 뭐지? 그러고 제가 봤어요. 파이낸셜 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전후로 권성동, 장제원, 이철규, 윤한홍 소위 친윤계 의원들과 부부 동반 만찬이 먼저 있었다. 자, 이게 지금 사실인지 아닌지 전 잘 모르겠는데 장 기자님 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대통령실에서 기자들한테 아직 공식적인 확인은 안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파이낸셜 뉴스만 쓴 것이 아니라 조선일보도 보도를 했습니다. 참석자는 둘로 이제 압축이 되는데 어찌됐든 25일 공식 만찬을 앞두고 소위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의원들을 불러서 따로 별도의 부부 동반 만찬 모임을 먼저 했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자리에서 논의했다는 내용이 충격적인 거잖아요. 당대표를 누구로 하는 게 좋을지. 네네네. 그리고 예컨대 그동안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요인이 됐던 그런 인사들에 대해서는 당권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뭐 못하게 해야 된달지.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 사실상 사전 모의 비슷한 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고 특히 주호영 원내대표나 그리고 또 누굽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거 뭐야? 이렇게 매우 불쾌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제가 또 취재를 해보니까요. 이 네 분들은 그 후보 시절부터 함께했던 원조 윤핵관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부부 동반 만찬이어서 그러니까 집들이 성격으로 아 저희 뭐 이렇게 고쳤어요, 저렇게 고쳤어요, 뭐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친분을 과시한 거 아니냐. 그리고 부부가 앉아서 무슨 심각한 정치 얘기를 했겠냐. 그냥 돌아가는 얘기하고 이랬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합니다. 그런데 이번 보도에서 봐야 될 핵심 포인트가 있으니 공개풀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누군가의 전원에 의해서 특종 보도를 한 것인데 일각에서는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언론 플레이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실에서 공개하지 않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제 사적 모임인데 그 사적 모임이 알려진 것은 일부러 알린 측면도 있다. 존재감의 과시.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당대표가 되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상당히 후순위로 물릴 가능성을 우려한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자가 발전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대통령이 딱히 누가 그 우리 당 당대표가 됐으면 좋겠어요라고 마음을 정한 것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기도 합니다. 자, 뭐 장 소장님 좀 아는 바가 더 많지 않으세요? 아니요, 저는 뭐 저 우리 장 기자님 취재 잘하셨고요. 저는 이러한 모임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제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이나 지지층에 야, 저 사람들 4명 진짜 핵심이구나. 대통령이 진짜 아끼는구나. 신윤 사인방. 저 사람들의 말이 대통령의 말일 수 있겠구나.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권성동 의원이나 장제원 의원이 내가 그때 대통령 만나고 김건희 여사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 확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그게 대통령의 뜻과 의견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이렇게 캠프에 있는 자신을 처음부터 따랐던 사람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식사하는 거는 상당히 옳지 못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여기서 나눈 얘기가 뭐 당권 어떻게 해? 당권 뭐 교통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오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께서는 나는 당무에 개입 안 한다고 하셨는데 그랬죠. 당무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라는 명백한 증거가 나타난 거 아니에요. 이거는 대통령을 거짓말로 몰 수 있는 명분을 줬다라는 것.
또 하나는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나도 관저 와보고 싶은데 그럼 나는 비운하면 안 되겠네. 나도 이제 적극적으로 친인해야 되겠네. 관저를 보기 위해서. 네, 그런 이제 생각들인데 저는 기시감이 들어요. 네. 2014년 12월 19일에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 승리 2주년 때 네네. 친박 의원 딱 7명만 모아가지고 그 공간에서 만찬을 한 거예요. 관저에서. 그땐 청와대죠. 네, 청와대 관저에서 만찬을 한 거예요. 그때 당대표는 김무성 당대표였어요. 네네네. 비박. 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당시에 김무성 당대표는 총괄선대위원 본부장이었는데 네네. 그 사람들 빼놓고 친박 의원들 7명만 모아놓고 이게 뭐 하는 거냐. 그래도 당이 난리가 난 적이 있거든요. 그러한 기시감이 또 드는 거예요. 대통령께서는 국민의힘 전 국민의 대통령이 돼야지 특정 캠프에서 날 도와줬던 사람의 대통령. 그래서 내 사람들 챙길 거야. 이런 이미지를 주는 건 좋지 않다. 대통령은 덧셈과 곱셈 정치를 하시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옛날 근데 이미 대통령이 당권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은 체리 따봉을 통해서 우리 이미 다 알고 안 하신대잖아. 안 하긴 뭘 안 해요. 이미 이런 것도 다 나오고 있는데. 원내대표는 지금 집에서 내려와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제일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한다. 네. 자, 근데 이게 이 기사 2개 그러니까 이제 비공식이지만 지도부와의 만찬 그 이전에 친윤 부부 동반 만찬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주말 이후 오늘 쏟아져 나오는 뉴스랑 이렇게 맞춰보면서 지난주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가 가결됐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제 투표 결과에 기명 투표 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쏠렸는데 친윤계는 반대하거나 기권했다. 그리고 주호영 이제 원내대표 안에는 다수 의원들이 참여했어요. 근데 이걸 맞춰보니까 지금 친윤계 의원은 그때 국정조사에 반대를 했는데 그게 혹시 대통령실의 기조인가? 이런 문제를 나중에 다시 명단을 맞춰보면서 좀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복잡한 게 아니라 너무 명징한 것이죠. 명징하다? 예, 분명한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국회의원은 민의를 받아서 선출된 그렇죠. 국가 일종의 이제 뭐라 그래야 됩니까? 움직이는 헌정기관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이분들을 일종의 어떤 돌격대 비슷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뜻을 대통령실의 뜻을 이행하는 어떤 돌격대처럼 활용한다는 것은 저는 정치를 상당히 희화화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이런 모임이 이제 또 다른 형태로 또 공개가 될 거예요. 다양한 방식으로. 이게 나올 때마다 이 관저 정치라는 소위 이제 미명하에 네. 대통령이 부르고 싶은 사람 불러서 따로 미션을 주고 그것을 이행하도록 하고 이런 방식으로 되면 소위 얘기하는 국민의힘의 공적인 골간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래도 지난 역사 속에서 국민의힘이 민주정당으로서 민주적인 보수정당으로서 자리매김을 해왔는데 그 역사를 윤석열 대통령이 한 번에 허무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문제를 그냥 사사롭게 대통령이 친하신 분들 불러서 부부 동반해서 식사 함께 했나 보지 라고 치부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로 봐야 되는 것이고요. 민주정당의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스스로 이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르실 말씀이에요. 자, 이제 민주당 얘기로 한번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정조사는 다음 주부터 잘 이제 진행이 될 것인지 우리가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검찰의 칼끝이 이재명 대표에게 향했다.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정진상 두 사람 구속됐고 한 명 기소됐고요. 이재명 대표 본인과 가족의 계좌 추적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던 이 대표가 지난 25일에 언제든지 털어보라, 계좌가 달아 없어지겠다, 이런 작심 발언을 내기도 했는데, 자, 장 소장님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보여지십니까? 허풍과 과장 발언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난주에 우루과이랑 네네. 월드컵 경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경기 끝나고 나서 우루과이 한 선수가 우리가 컨디션만 좋았으면 4대0으로 이길 수 있었어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요? 네. 똑같은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든지 털어봐. 내가 문제 있나. 이재명 당대표는요, 지금 이렇게 과장된 표현으로 헐리우드 액션 할 때가 아니라 본인의 측근과 분신이 구속당했잖아요. 네. 그리고 본인이 성남시장 시절에 임명한 유동규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정진상, 김용원 이랬고 당시에 네네.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시장은 이랬고 이런 것들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대선 자금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과부터 해야죠.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라고 먼저 해야지 이런 식으로 측근과 분신이 구속당한 데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본인에게 직접 계좌 추적이라는 검찰의 칼날이 날라오니까 거기서 그냥 이런 식으로 방어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부적절한 처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좀 종합을 해보면 이재명 대표 본인에게 근데 뭐 돈이 꽂혔다든가 뭐 계좌가 입금이 됐다거나 뭐 흘러갔다거나 이런 내용은 지금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흘러가는 재판 과정을 보면 유동규 남욱은 이재명에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이재명 의지에 따라 결정이 됐고 그리고 유동규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재명의 전달자 역할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이제 변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그 천화동인 1호 그 수익에 이재명 지분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제 이런 증언을 하고 있잖아요. 뭐 그런데 재밌는 포인트는 김만배 씨예요. 그러니까 김만배 같은 경우에는 수사 초기부터 그 천화동인 1호 지분에 이재명은 없다. 이재명과는 관련이 없다. 무관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지난 24일 석방돼서 지금까지 입을 꾹 다물고 있고 입을 열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유동규도 남욱도 전부 김만배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전원이죠. 예, 전원이죠. 전원의 전원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소위 법률에서 전문 증거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건 김만배 입이 열려야 되는 건데 김만배 주장이 어떻게 될지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 되는 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중요한 거는 담당 재판부도 1년 전 수사 초기 때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이제 진술이 180도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럼 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누군가를 밝혀내는 게 이제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진술이 엇갈리고 구체적으로 이재명에게 흘러간 돈이 있다는 게 확인되지 않는 한 민주당에선 끊임없이 이건 정치 탄압이고 야당 탄압이고 뭐 이런 프레임으로 가져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여기까지 진도를 뺐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확실한 증거나 단서 이런 게 나오기 전까지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카더라만 가지고는 직접 줬다, 직접 받았다 이런 내용, 증거 뭐 이런 게 나오지 않는 한 지금의 입장을 바꾸기는 매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윤성 기자님하고 제가 이제 방송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면서 정치인들은 법률적인 책임도 중요하지만 정치적인 책임도 중요하다라고 저희들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재명 당대표한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인 책임과 사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을 반복하지는 않겠지만 측근들이 구속당한 상황에서 본인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질문에 입장 표명에 답을 안 하고 회피하고 이런 모습 보이는 것이 과연 지도자다운 것이냐라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그리고 자꾸 이런 식으로 본인의 정치적인 책임에 대해서 회피를 하면 민주당은 이율배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당신 사퇴해야 돼, 경질해야 돼, 뭐 오늘까지 다 잘라버려야 돼 이런 식의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정치적인 책임을 지라는 거 아니에요.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라. 저는 이상민 장관은 행안부 장관으로서 단 하루도 더 이상 근무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본인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려면 본인들도 자신들의 얼굴을 거울로 보면서 정치를 하시라. 남한테만 그렇게 그러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좀 이중잣대, 내로남불 아니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말씀. 실제 민주당 내부를 취재해 보면 장 소장님 같은 인식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꽤 됩니다. 꽤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전략이 좀 이상하다. 당의 전략이.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상민 장관 해임을 파면과 해임을 요구하는데 파면할 리가 없는 것이고 해임 건의안 되겠냐 이게 지난번에 이제 박진 장관 때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샤우팅은 크게 하는데 정치적 실익이 없는 전략을 왜 쓰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야당이 이제 정부와 여당을 향해서 싸울 때는 아주 탄탄한 논리와 그리고 국민적인 명분과 그 다음에 이제 공감을 얻어서 밀어붙여서 꼭지를 따내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에 비해서 지금 민주당의 전략이라는 것이 상당히 허술하다.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다. 민주당 지도부가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부적절한 인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김용 그다음에 정진상 당대표실 민주연구원 부원장 임명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민주당 당사도 압수수색하고 국회 본청의 당대표실도 압수수색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한 것도 분명히 저는 이재명 당대표의 잘못된 인사에 의해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층에도 사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체적인 이재명 당대표의 입장 표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그래요. 자, 민주당의 전략이 뭔가 잘못돼 있다. 두 분의 이제 약간 톤이 차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민주당이 좀 새로운 방식을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제 맥락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짧게 여쭤볼게요. 민주당 얘기는 지금 해봤고 지금 이런 게 있죠. 아니 저기 이정근, 노웅래, 노영민 이분들 다 그러니까 지금 법률적인 문제 있는 거 얘기해야 대표 되는데 말고도 말씀하신 대로 이정근 발 게이트, 사무부총장 발 게이트, 노웅래 의원 등등 노영민 전 비서실장 있는데 요건 뭐 다 일단 사법적 문제로 묶어보고요. 지금 김의겸 의원이 주장했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결국 경찰 조사 결과는 제보자의 거짓말 이렇게 됐습니다. 김의겸 의원의 이제 심심한 유감 표명은 있었고, 요거 좀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부글부글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장 기자님이 취재하신 바는 분위기가 어때요? 좀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김 의원이.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제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메신저도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누가 말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혹여라도 김의겸 의원이 딱 나서면 청담동 술자리 이렇게 이거는 곤란하지 않냐라는 네네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정치하게 움직였어야 돼요. 물론 이제 그 일단 먼저 확인을 좀 해보자 이런 자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제 그래서 있다는 게 확인이 되면 뭐 그 다음에 2스텝, 3스텝으로 좀 취재를 더 넓혀 나가서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처음에 했었을 수는 있을 네네. 것 같습니다. 김의겸 의원과 김의겸 의원실에서 이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 출신이고 탐사보도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네네. 최소한의 어떤 장소가 특정된다거나 뭐 등등의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확인을 하고 이렇게 수첩에 딱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거짓말을 할 때 공격을 하는 포인트로 했었어야 됐는데 실제로 관련된 사실이 좀 엉성했던 거잖아요. 사실 확인이 엉성한 가운데 먼저 터뜨렸기 때문에 이 후폭풍과 역풍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민주당을 향해서 덮쳐오고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는 초반에 뭔가 이거를 좀 해보자. 더 탐사라는 매체의 보도를 좀 믿고 해보자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분위기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제보는 이렇다고 해도 저는 이제 장 기자님 같은 이 민환 기자를 주로 뵙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기본 장소 특정하고 복수의 증언 정도는 확인하지 않겠는가. 제보 하나 또 현장에 있었던 다른 사람 뭐 주인이든 종업원이든.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거짓말쟁이라는 그러한 프레임이 씌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 사실관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 그다음에 알고 나서도 유감 표명을 해요. 유감 표명은 사과가 아니죠. 이거는 사과를 제대로 해야 될 문제다. 특히 기자들이 김의겸 대변인이 앞으로 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그거 진짜예요? 확인해 보셨어요? 이렇게 질문이 나오면 이것은 정치인으로서 대변인으로서 생명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결단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이렇게 세 보이는 공세를 폈다가 이게 허위가 돼버리면 오히려 상대에게 더 유리한 무기를 쥐어주게 돼서 지금 당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과하고 책임지면 돼요. 과거 정치인과 정치 깡패처럼 협업하고 있다. 이런 이제 거친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아유, 더 탐사의 취재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이번에 한동훈 장관 자택 가가지고 찾아가서 한 거예요. 그 문제는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취재라기보다는 취재 그렇게 안 합니다, 기자들이. 부탁되고 찾아가서 이제 집에. 이 사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이제 장 소장님 늘 하시던 말씀이지만 뭡니까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조국 교수의 따님 조민 씨의 일하는 병원까지 찾아가서 막 생방송했던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저는 더 탐사라는 매체가 어떤 진실 보도를 추구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적합한 보도 태도를 가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슈퍼챗은 쌓일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의 신뢰는 갉아먹게 된다. 정상적인 언론 보도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두 분 다 기본을 지키자. 이렇게 이제 합의된 것으로. 보통 처음엔 합의를 시작해서 끝엔 싸우셨는데. 아, 그래요? 오늘은 장 소장님의 평소 지론을 장 기자님이 인용하실 정도로. 감사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은 말 많이 써왔는데 잘
장 기자님이 하시는 걸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자, 훈훈해요. 각설하고 시즌2. 오늘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장윤선 정치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주 불러주십시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네, 오늘 밤 10시입니다. 이 카타르 월드컵 대한민국 대 가나전 기다리는 분 참 많으시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청취 의견 그리고 월드컵 응원 많이 보내주시면요.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치킨 10마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의 마지막 코너입니다.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함께하는 국제본부 직접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가나전 기대하세요? 자. 예, 저는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으로 지금 월드컵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자, 그 한마디로 가름이 됩니다. 자, 중국 곳곳에서 봉쇄에 반발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현재 중국이 왜 굉장히 강력한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가 4만 명에 육박하면서 연일 역대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확진자가 발생하면 지역 전체를 봉쇄하는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을 네네. 펼쳐왔어요. 그게 사실 거의 2년이 다 됐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곳곳에서 봉쇄 해제를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약간 다른 양상이 좀 보여요. 네.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또 공산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퇴진을 촉구하는 구호까지 등장해서 조금 심상치 않다. 이런 느낌을 주고 이게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럼요. 예, 26일 날은 상하이와 베이징, 난징과 광저우 등 7개 도시에서 항의 시위가 벌어졌고 27일에는 시 주석의 모교죠 칭화대 그리고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베이징대 이 대학들을 포함해서 50개 대학에서 봉쇄 해제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네네. 지금 중국 당국은 시위 관련 게시물이 올라오는 족족 삭제를 하고 있고요. 네티즌들은 당국의 검열에 항의한다는 의미로 SNS에 백지 이미지를 올리거나 시위와 무관한 말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적는 방식으로 연대의 뜻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에서는 이게 좀 심상치 않은 조짐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 민심을 끌어오르게 만든 사건이 있었다는데 어떤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난 24일 밤에 중국 신장 우루무치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여기가 지난 8월부터 봉쇄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 화재로 최소 10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문제는 이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봉쇄 조치에 따른 설치물들이 신속한 진화를 방해했다는 주장이 소셜미디어에 퍼지면서 민심이 악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은 봉쇄 조치로 아파트 단지에서 피해자들이 사실상 감금돼서 탈출하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루무치 당국이 무슨 얘기냐. 이 아파트 지역은 저위험 지역이라서 느슨한 봉쇄 규정이 적용됐다면서 건물에 바리케이트가 없었고 주민들은 충분히 대피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시민들은 소방차가 아파트 입구 바리케이드에 막혀서 제대로 진입하지 못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올리면서 이거 거짓말이다 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재 다음 날인 25일에 이 성난 우루무치 주민들이 현지 정부 청사 앞에서 봉쇄를 해제하라고 외치는 대규모 가두 행진을 벌였고요. 26일 날 이 위구르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상하이의 우루무치 중루라는 곳에서 수천 명이 거리로 나와서 화재 피해자에 대한 추모 집회를 열고 우루무치의 봉쇄를 해제하라. 신장 봉쇄를 해제하라. 중국의 모든 봉쇄를 해제하라. 이렇게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국 공산당 물러나라. 시진핑은 물러나라. 우루무치를 해방하라. 이런 구호도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자, 우루무치 이렇게 돼 있지만 지금 이 지역이 신장이라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신장하면 위구르에서 지금 이제 서방에서는 중국의 인권 문제를 가장 집중적으로 거론하는 곳이죠. 약간 지금
뜨거운 논란이 시작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중국은 워낙 이 통제가 강력한 대표적인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시위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이제 걱정됩니다. 맞아요. 어때요? 그러니까 실제로 외신과 인터뷰를 한 많은 중국 시민들은 시위를 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거나 네네. 강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시위에 나선 학생들이 백지를 들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뭐 할 말은 많지만 다 담지 못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할말한이군요. 그렇죠. 거기다 뭘 써가지고 예를 들어서 체증을 당했을 경우에 네네네. 이후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우려해서 백지를 올렸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서도 한족하고 소수민족 간의 차별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 그대로 보였는데요. 네. 제가 앞서서 그 우르무치에서 항의 시위가 열렸다. 그리고 그 영상이 올라왔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는데 한 위구르족 주민이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위 영상 속 주민은 대부분 한족이었다. 아하. 한족들은 자신들이 봉쇄에 대해 항의를 해도 처벌받지 않을 것임을 안다. 그러나 우리 위구르족들이 그런 일을 하면 감옥에 가거나 강제 수용소로 끌려갈 것이다. 그것이 두려워서 위구르족은 분노에도 거리로 나서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공안은 체루타를 쏘면서 시위대를 해산시켰고요. 이 과정에서 체포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이들에 대한 강경 대응을 할 것이다. 이런 우려를 내놓기도 했는데 하지만 시민들이 봉쇄에 반대하기는 하지만 중국의 체제 자체에 대한 불만이 들끓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989년에 있었던 민주화 시위죠. 테난먼 사태 때처럼 강경 유혈 진압이라든지 극단적인 대립 상황으로까지는 발전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많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보통 일이 아니죠. 아유, 그럼요. 테난먼 사태, 꽃을 든 젊은이가 있는 사진 앞으로 수십 대 탱크가 몰려오는 유명한 사진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란 소식으로 가봅니다. 자, 이웃 국가인 카타르에서는 지금 월드컵이 한창이지만 이란에서는 석 달 넘게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서 월드컵을 바라보는 마음이 참 복합적이라고 했는데요. 이란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 국가를 따라 부르지 않았어요. 맞아요. 예, 그것과 관련돼서도 이란 국민들도 지금 굉장히 좀 복잡한 심경일 것 같습니다. 지난 9월에 20대 여성이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교경찰에 끌려가서 3일 만에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전해주셨었죠. 예,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시위가 확산이 됐는데 문제는 이걸 이제 이란 당국이 강경 진압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은 이 체제 하에서 못 살겠다 이런 반정부 시위로까지 확산을 한 겁니다. 유엔 측도 상당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요. 이 시위 진압 과정에서 어린이 40명을 포함해서 300명 이상이 사망을 했고 이란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25일 로이터 통신은 시위 과정에서 현재까지 460명이 넘게 숨졌고 1160여 명이 다쳤다고 보도를 했고요. 영국 BBC는 16,800여 명이 체포됐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 앞서서 이 시위에 발단이 된 20대 여성 사망 사건의 주인공이 소수민족인 쿠르드족이거든요. 그래서 쿠르드족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지금 시위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유독 여기에 대해서는 더 강경 진압을 해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란 정부는 지금 히잡을 착용하지 않고 시위에 지지의 뜻을 보낸 유명 여배우들을 체포한다거나 또는 시위와 관련해서 체포된 6명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등 계속해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 CNN 방송이 이 체포된 시위대들이 남녀를 가리지 않고 그 안에서 성폭행을 당했다 이런 의혹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왜 강경 진압은 계속 악순환을 부르는데 이게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까 중국에서도 소수민족. 신장 위구르 이야기가 나왔고 지금 중동 지역은 뭐 튀르키예, 시리아, 이란 포함해서 이제 쿠르드족이 또 항상 소수민족의 대표적인 존재인데 차별, 강경, 탄압 이런 것들이 좀 지구촌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월드컵에 이란 축구 대표팀 참가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위에 연대하는 모습 어떻게 보였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잉글랜드와의 첫 경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를 제창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웨일스와의 경기에서 절반 정도는 이제 국가를 불렀어요. 자, 지금 경기장 보안 요원들이 이란 국기를 제외한 모든 것을 압수를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몇몇 사람들은 반정부 시위를 지지하는 구호나 관련 물품들을 들고 응원하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죠.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건가
건가 걱정하시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란 내에 사시는 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계이긴 하지만 다른 나라에 사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외국에 있는 이란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들고 두려움 없이 적응할 수 있어요. 사형 선고를 내린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장 인근에서 반정부 시위 지지자들하고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 또 갈등이 있어요. 친정부 반정부. 네. 근데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도 참 착잡한 게 이란 축구 대표팀이 굉장히 잘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축구로 이란이 막 하나가 되잖아요. 지금 미국과의 경기 앞두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또 이란 정부 쪽에 힘이 실린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심경이고 이란 축구 대표팀 중에서도 시위에 연대의 뜻을 나타내는 선수도 있고 아닌 선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란 내에서는 사실은 월드컵을 이미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스포츠라는 건 이제 통합을 이루는, 감동을 이뤄내는 이제 활동인데 이렇게 되면 정말 복잡할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이겨도 걱정, 지면 속상하고. 자, 문제는 이란 정부가 반정부 시위에 동조하는 사람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이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얘기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실제로 주요 외신들은 이들이 고국에 돌아가면 반정부 행위자로 분류돼서 각종 처벌을 받을 가능성에 이어서 심각하게는 처형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왜 이런 우려가 나오냐면요. 이란의 한 프로축구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 국가대표 출신의 부리아 가프리라는 선수가 24일 날 이란 보안군에 의해서 반체제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근데 이 선수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소수민족이 쿠르드족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몇 년 전부터 반정부 어떤 비판 많이 했거든요. 그래도 그때는 이란 정부가 경고하는 수준이었어요. 축구에만 집중해라. 그런데 이번에는 즉각적으로 체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쩌면은 이 선수 자체에 대한 어떤 의미보다는 지금 이란 축구 대표팀을 향해서 다시는 반정부 비판하지 마라. 이런 식의 경고를 보낸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 경기에서 절반 정도의 선수들이 국가를 따라 부른 게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계속 지켜보죠. 자, 끝으로 대만 지방선거 소식 보겠습니다. 이 차잉원 총통 민진당 참패했네요. 그렇습니다. 26일 날 21개 현시에서 치러진 단체장 선거에서 집권당이죠. 민진당은 타이난과 가오슝 등 5곳을 차지하는 데 그쳤고요. 야당인 국민당은 수도 타이베이와 신베이, 타이중 등 13곳을 석권했습니다. 자, 1986년 9월 민진당이 창단된 이후 지방선거 최대의 패배라고 하는데 차이 총통은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면서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당 주석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 선거 과정에서 차이 총통은 중국발 안보 위협과 자유민주주의 수호 등을 강조를 했는데 정작 유권자들은 코로나19 대응과 민생 문제에 대한 실패를 더 크게 느끼고 있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건 민심이 반영된 결과다. 대만 독립분열 세력의 간섭을 단호히 반대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함께 창조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대만 초대 총통이었던 장제스의 증손자인 장완안 후보가 타이베이 시장으로 당선돼서 차세대 유력 정치인으로 부각했습니다. 그래요. 그동안 차잉원 총통이 이제 중국에 좀 반기를 들고 미국과 상당히 좀 가까워졌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대만의 향방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본부 문희정 국제시사 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월요일에 준비한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